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서울 상봉동 외할머니 집에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내가 어렸을 때 9살 때였을 거야. 지금은 더 가까워졌지만 그때 당시 외할머니 댁이 서울 상봉동이었는데 우리 집과 10분 거리였어. 그래서 거의 매주 주말마다 어머니 손잡고 형과 함께 외할머니 댁에 놀러갔어. 외할머니 댁은 무덤이 무지 많은 봉화산 바로 밑이었고 기와집이었는데 무덤이 많아서 그런지 밤엔 정말 분위기가 음산했어. 실제로 이상한 일도 많이 벌어졌어. 그래서 어른들이 밤엔 돌아다니지 못하게 했어. 그날도 나는 어머니와 형과 함께 외할머니 댁에 놀러 갔다가 1살 터울인 사촌 누나와 사촌 동생과 놀다가 저녁이 되어서 집에 들어와 씻고 잠을 자려고 누웠어. 외할머니 댁 큰 방에 가족들, 친척들이 두 줄로 누워 잤어. 방 옆에 미닫이 문으로 쪽방이 또 있었어. 쪽방의 구조가 기역자 모양으로 생겼는데 그 쪽방은 빛이 안 들어서 항상 서늘하고 어둑어둑했어. 평소에 무지 무서워했던 방이야. 그날도 불을 끄고 다 같이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뭔가 쎄하고 사물이 굉장히 또렷하게 보이는 그 가위 눌릴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 그날따라 왠지 쪽방도 더 신경 쓰였어. 그러다가 나도 모르게 잠이 들었는데 역시나 가위에 눌린 거야. 몸이 붕 뜨는 기분이 들더니 내가 눈 감고 자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친척들 자고 있는 모습도 보였어. 내가 할머니 바로 밑에서 자고 있었는데 할머니가 꾸벅꾸벅 졸면서 찬송가 부르는 모습도 보였어. 근데 시선이 쪽방 쪽으로 획 이동하더니 쪽방 안이 보였어. 그 쪽방 안쪽에 굉장히 낡은 장롱 하나가 있었는데 그 장롱의 문이 끼익 열리더니 거기서 진짜 링TV에서 귀신 기어 나오듯이 진짜 하얀 소복 입고 머리카락 길게 늘어뜨린 귀신이 기어 나오는 거야. 얼굴은 머리카락 때문에 안 보이는데 정말 살벌하고 소름 끼쳤어. 지금 쓰면서도 그때 생각하니까 등줄기부터 소름이 쫙 돋았어. 그 귀신이 장롱에서 기어 나오더니 계속 기어서 쪽 방문을 드르륵 열고 계속 기어 나왔어. 내 앞까지 기어가더니 누워 자고 있는 내 발목을 턱 잡더라. 난 그 장면을 위에서 지켜보고 있는데 발목에 차가운 게 휘감는 느낌이 나더라고. 그리고 그 귀신이 내 발목을 잡고 쪽방 쪽으로 끌고 들어가는데 난 시체처럼 질질 끌려가더라. 그 쪽방으로 끌고 들어가더니 쪽방에 있는 장롱 속으로까지 날 끌고 들어가려는 거야. 반쪽이 장롱에 걸쳐졌는데 그때 갑자기 이대로 장롱까지 끌려 들어가면 진짜 죽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때부터 깨어나려고 미친 듯이 발버둥치니까 발작처럼 눈이 떠지고 잠에서 깼어. 근데 보니까 진짜 내가 그 쪽방에서 자고 있는 거야. 게다가 발 한쪽은 장롱에 걸쳐진 채로 말이야. 난 정말 놀라서 소리 지르면서 쪽방에서 튀어나왔는데 사람들 깜짝 놀라서 다 깨고 불을 켰어. 나보고 왜 그러냐고 해서 난 꿈 얘기하고 깨어보니 저기에서 자고 있었다고 말했지. 근데 엄마가 날 안심시키려 그랬는지 별거 아니라고 꿈일 뿐이라고 그러셨어. 근데 내가 할머니 저 자는 거 보지 않으셨냐고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러게 너 내 바로 밑에서 좀 전까지 자고 있었는데 왜 그 방에서 나왔냐 이러시는 거야. 정말 무서워서 엉엉 울다가 엄마가 달래주셔서 좀 진정되고 엄마 꼭 껴안고 잠들었어. 아침에 엄마가 다급하게 날 깨우셨어. 눈을 떴는데 엄마 표정이 굉장히 딱딱하게 굳어져서 너 어제 꿈 얘기 다시 해보라고 그러시길래 다시 귀신이 내 발목 잡고 장롱 안으로까지 끌고 들어가려고 했던 거 다 말했지. 그랬더니 엄마가 내 발목을 보라고 가리키는데 발목에 정말 손 모양으로 피멍이 들어있는 거야. 깜짝 놀라서 난 또 엉엉 울었어. 엄마랑 할머니랑 이모들이 그제야 심각하다고 생각했는지 할머니 다니시는 교회 목사님하고 사람들 불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난리도 아니었어. 물론 그 장롱도 그날 바로 버렸어. 두 번째 이야기, 목류병. 우리 집은 어머니와 나 단둘이 산다. 나는 새벽 2시경 소변을 누고 잠을 잤다. 그러다가 그날따라 꿈자리가 뒤숭숭해 아침 7시에 눈을 떠 화장실로 갔다. 여태까지 안 자고 뭐하냐. 어머니가 갑작스레 소리친다. 대체 무슨 소리일까? 비록 평소에 밤잠이 없어 늦게 잤지만 오늘은 분명히 잠을 자다가 일어난 거였다. 평소에 지은 죄가 있어 의심받는 건 당연하지만 성격상 그냥 넘어가긴 힘들었다. 난 당장에 어머니 방으로 가서 물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나 이제야 일어났구먼. 그리고 홧김에 불도 켰다. 너 아까도 자다가 일어났잖아. 어머니가 이불을 덮었으며 소리치자 불을 다시 끄고 말했다. 난 그런 적 없어. 분명 2시쯤에 잠들어서 지금 일어났는데.
꿈 꿨구만. 꿈 꿨어. 내가 4시에 일어나서 화장실 들렸다가 나오니까 내가 갑자기 방문을 콱 열고 나와서 그냥 다시 들어가더구만. 갑자기 소름이 팍 돋았다. 분명 난 지금 일어났는데 4시쯤에 문을 벌컥 열고 나온 건 누구란 말인가? 내가 화장실 갈 때 아니면 안 나오는 거 알잖아. 꿈은 어머니가 꾼 거 아냐? 그러니까 꿈 꿨다고 그러지. 혀를 차시며 말하는 어머니. 그제야 나는 이해했다. 내가 꿈 꿨다. 그리고 방문을 벌컥 연 것이다. 말 그대로 나는 자는 중에 일어나서 방문을 열고 다시 잠이 든 것이었다. 목류병인가? 혹시 나 전에도 이런 적 있었어? 라고 내가 물었지만 어머니는 대답이 없으셨다. 나는 다시 내 방으로 들어와 잠을 청했다. 더 생각하기에는 잠이 모자라서 머리가 아팠기 때문이다. 목류병은 선천적인 것도 있겠지만 많이 피곤하거나 많이 아팠을 때 걸리기도 하는 희귀한 병이다. 생각해봐라. 갑자기 잠든 놈이 일어나서 길거리를 헤매고 다니는 게 보통 사람이겠는가? 그냥 문만 열고 다시 잠든 걸 보니 그나마 난 얌전한 축에 드는 건가? 그냥 우스갯일이라 억지로 생각하고 다시 잠을 청했다. 이른 봄인데도 유난히 더운 오늘 창밖으로 비가 주룩주룩 내린다. 그리고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당장에 확인하고 싶었지만 몸이 움직이질 않는다. 눈도 떠지지 않았다. 온몸에 소름이 쫙 돋는 것만 느꼈다. 귀신인가? 방문이 다시 닫힌다. 그리고 들려왔다. 귀신 소리 같은 음울한 목소리가. 일찍 일어나. 어머니였다. 나는 실제로 목류병을 앓고 있다. 수시로 겪는 건 아니고 몸이 많이 아플 때나 피곤할 때이다. 실제로 독감으로 많이 아팠던 적이 있다. 약 일주일간 몸져 누웠던 터라 몸이 많이 허해진 상태였다. 그날 잠결에 눈을 뜬 나는 서서 내 침대를 내려다보는 나를 봤다. 시야는 극도로 좁아져 있는 상태였고 몸은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소리도 차단돼 있다. 그저 누군가가 내 몸을 갖고 움직이는 것 같은 기분 나쁜 느낌이 들었다. 세 번째 이야기. 반지하 울진에 있는 해안. 부대에서 저녁을 4달쯤 남은 병장이었을 때 들은 이야기입니다. 저희 부대는 해안부대라는 특성상 해안 침투를 목적으로 하는 간첩을 감시하는 게 주 목표죠. 그래서 일몰쯤에 나가서 일출 때까지 바닷가에 있는 진지에서 매복을 서곤합니다. 3인 2개조인데 저희 조는 저와 일병 마로봉 후임 6과 갓 2등병을 단 부사수가 있었습니다. 날은 춥고 시간은 안 가고 해서 이병 녀석에게 무서운 얘기 아는 거 있으면 해보라고 했죠. 그 후임 녀석은 한참 생각하더니 자기가 사회에 있을 때 들은 이야기라고 하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변도 어둡고 분위기도 음울해서 무서운 이야기를 시작한다는 말조차도 소름이 살짝 돋았습니다. 이야기 전개에 편의상 가명을 사용해서 서술하겠습니다. 일단 이성민이라는 이병 녀석이 군대 입대하기 1년 전에 겪은 일이랍니다. 자기 친구 중에 아버지랑 둘이 사는 현철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현철이라는 친구 집안이 약간 어려운 경제 상황인지라 아버지는 하루하루 막노동을 하시고 이 친구는 매일 아르바이트를 해서 집안 사정을 돕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렵다 보니 집도 반지하에 살게 되었고요. 그런 현철이라는 친구에게 연락이 왔답니다. 오늘 월급 나오는 날이니까 술이나 한잔하자. 오케이 콜이지. 그렇게 해서 둘은 시내 한 술집에서 거나하게 취하고 2차까지 갔었다고 합니다. 둘은 기분 좋게 취해서 술집을 나오게 되고 현철이라는 친구가 성민이에게 어제 아버지 지방 현장 가셔서 지금 집에 안 계셔. 우리 집 가서 한 잔 더 하자. 그래. 그러지 뭐. 그래서 둘은 현철이 사는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답니다. 둘은 간단히 안주에 소주를 먹고 있었고 슬슬 한기에 다다르자 성민이가 자기 전에 라면이라도 먹고 해장하고 자자. 집에 라면 있냐? 아니 라면 없는데. 기다려봐 내가 사올게 해서 현철이가 라면을 사러 밖에 나갔답니다. 그 사이 성민이는 벽에 기대서 TV를 보고 있다가 기댄 상태로 깜빡 잠이 들었었답니다. 얼마쯤 잤을까? 라면을 사온 현철이 여는 문소리에 성민이가 눈을 떴는데 그때 성민이가 본 광경은 현철이가 자기를 보면서 마치야 엄청나게 무서운 것을 본 건 마냥 소리도 못 지르고 눈만 엄청 크게 뜨고 입을 벌리고 있더랍니다. 그러다가 몇 초 지났을까? 괴성과 함께 성민을 가리키며 아니 정확히는 성민 뒤에 있던 창문을 가리키며 그대로 실신을 했다고 합니다. 놀란 성민은 한 걸음에 박차듯이 달려와서 친구를 한참 동안이나 깨웠고 정신이 든 현철은 눈을 뜨자마자 괴성을 지르면서 고개를 창문 쪽으로 획 돌리더랍니다.
무언가 없는 것을 확인한 현철은 가쁜 숨을 쉬면서 그제야 성민을 쳐다보며 한다는 말이 너 아무것도 못 느꼈냐? 바로 잠든 거야. 무슨 소리야 뭘 느낀다는 거야. 난 너 가고 나서 TV 틀고 기댄 상태로 바로 뻗은 것 같은데 뭘 봤는데 지금부터 내가 하는 얘기 듣고 놀라지 마라. 방금 내가 기댄 자리 위에 창문 있잖아. 그리고 우리 집 반지하야. 창문 위 반부터가 땅이란 말이야. 근데 아까 내가 들어오자마자 내가 기대고 있는 거 봤을 때 눈동자에 흰자가 없는 여자가 창살 사이로 얼굴 반쯤 집어넣고 머리 다 늘어뜨리고 창살 사이로 양팔 집어넣고 내 머리 바로 위에서 내 머리 잡으려고 미친 듯이 휘두르고 있었어. 네 번째 이야기, 종이약. 자기야, 내가 연애할 때 선물한 종이약 어디 있어? 유리병에 담아서 준 거 있잖아. 짐 정리를 하던 지영의 말에 가슴 한구석이 뜨끔했다. 뭐라고? 뭐 말하는 거야? 나는 그냥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기 위해 괜히 못 들은 척했다. 종이약, 내가 선물해 준 거 모르겠어? 내가 유리병에 담아서 준 거. 하지만 내 바람과는 다르게 지영이는 친절히 설명을 해가며 내게 말했다. 그거는 어디 있냐고. 내가 대답하지 못하고 머뭇거리자 웃고 있던 지영의 눈이 심각해졌다. 미안해. 사실 지영에게 말을 하지는 못했는데 선물 받았던 종이약은 꽤 오래전에 버렸다. 물론 내가 버리고 싶어서 버린 건 아니었다. 자취방에서 혼자 살 때 친구가 애완견을 데리고 놀러 온 적이 있는데 그 애완견이 방 안에서 난리를 치는 바람에 종이약이 담긴 유리병이 깨져버렸다. 그래서 나는 널브러진 종이약들을 마땅히 담을 곳이 없어서 박스에 담아뒀었다. 근데 하필이면 그 박스를 둔 창고에 물이 차서 종이약이 모두 젖어서 찢어졌다. 그래서 버릴 수밖에 없었다. 꽤 오래전 일이라서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오늘 느닷없이 종이약의 행방을 묻는 지영에게 나는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다. 미안이라니. 어디 있냐고. 재차 묻는 지영의 떨리는 목소리에 불안해졌다. 화난 거 풀어준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싸우게 생겼다. 나는 무조건 사과를 했다. 정말 미안해. 그거 옛날에 우리 집 창고에 물이 찼을 때 기억나? 그때 젖어서 버렸어. 결혼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괜히 거짓말해서 들킬 바에야 솔직히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사실대로 말했다. 버렸다고? 나는 울먹이는 지영의 얼굴을 보고 내가 실수했음을 알아차렸다. 정말 미안해. 그게 버렸다고? 어떻게 그걸 버려? 지영은 화가 많이 났는지 내게 소리 질렀다. 그러고는 더 소리치려고 하다가 끝내 말을 잇지 못하고 방으로 들어갔다. 답답했다. 주변에 결혼한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결혼 초기에는 사소한 걸로 많이 싸운다는데 정말 그런 것 같다. 몇 주 전부터 사소한 것으로 다툼이 있었는데 오늘은 크게 한 방 터졌다. 물론 지영이 손수 접어준 소중한 종이약을 버린 건 내 잘못이지만 그렇다고 말도 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버릴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했다. 나 역시 대화가 안 통하는 지영의 그러한 행동이 썩 내키지는 않았다. 지영은 방 안에 틀어박혀서 자정이 지나도록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문을 두드리며 사과도 해보고 열어달라고 타이르려고 해보았지만 소용이 없었다. 물론 서랍 속에 있는 열쇠로 문을 열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 지영이 더 화를 낼 것 같아 그만두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부터 소파 신세라니. 순간 어머니 몰래 베란다에 쪼그리고 앉아 담배를 피우시던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다. 다음 날 아침까지도 방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나 회사 나간다. 뭔가 문에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 아마도 지영이 뭔가를 문에 던진 것 같았다. 아침까지 이어지는 지영의 그러한 태도에 나 또한 머리까지 화가 났지만 꾹 참고 아무런 말도 안 했다. 괜히 화내봤자 골만 더 깊어진다는 걸 잘 알기에 행한 나름 최선의 행동이었다. 하지만 그 스트레스는 집을 떠나 회사에서도 계속되었다. 업무 중 실수도 많이 하고 지영 걱정에 멍을 때리고 있어서 부장님한테 혼도 많이 났다. 닥대리 또 싸웠어? 요즘 자주 싸우네. 이번엔 무슨 일이야? 김 과장님이 커피를 홀짝이며 내게 다가왔다. 모든 걸 알겠다는 눈치가 마음에 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김 과장님의 조언은 항상 효과가 있었기에 나는 어제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다. 이 사람아, 그건 자네가 100% 잘못한 거야. 김 과장님이 한심하다는 투로 말했다. 그렇게 잘못한 건가요? 당연하지. 마누라가 연애할 때 준 선물을 버리는 남편이 어디 있냐? 정신 나간 거지.
김 과장님은 나를 크게 나무라며 종이컵을 구겼다. 그럼 어떡하죠? 딱히 풀어줄 방법이 없는데 단단히 삐져서 대화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앞으로 마누라한테 잡혀 살아가는 모습이 눈에 훤해. 김 과장님은 그렇게 말하면서 종이컵을 쓰레기통에 버렸다. 쓰레기통에 나뒹구는 구겨진 종이컵의 모습이 처량해 보였다. 소파에서 쪼그리고 자던 나처럼 말이다. 사실 나와 지영은 결혼까지 꽤나 큰 트러블이 있었다. 물론 서로의 애정전선에는 크게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나의 어머니께서 부모 없이 고아원에서 자란 지영을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하셔서 결혼을 심하게 반대하셨다. 결국에는 1년 동안 어머니를 설득함으로써 결혼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서로의 사이는 냉랭하다. 지영아, 나왔어. 혹시나 하는 마음에 문을 열며 외쳐보았지만 묵묵부답이었다. 게다가 기분 탓인지 집안에서 뭔가 싸늘한 기운이 느껴졌다. 하지만 이내 눈앞에 펼쳐진 집안 모습에 나는 집안이 싸늘한 이유를 알 수가 있었다. 가구들과 물건들이 사라져서 휑해진 거실의 모습이 보였다. 꽤 나간 큰 도둑이 왔다 갔는지 집안에는 잡동사니부터 시작해서 텔레비전, 컴퓨터 할 것 없이 웬만한 물건들이 모두 없어져 있었다. 뭐지? 지영이는 어디 간 거야? 혹시나 지영이가 무슨 일을 당한 건 아닌가 하고 걱정되었다. 순간 문이 열리더니 추운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땀을 뻘뻘 흘리는 지영이 들어왔다. 왠지 수상한 느낌도 들었지만 무사한 지영의 모습에 마음이 어느 정도 진정되었다. 집이 어떻게 된 거야? 나는 휑한 거실을 손으로 두루 가리키며 지영에게 물었다. 버렸어. 지영은 평소와는 다르게 무뚝뚝하게 말했다. 아니, 평소와 달랐다. 초점이 흐린 눈빛이며 칙칙한 얼굴, 확실히 이상했다. 나는 내 옆을 스치듯 지나가는 지영의 어깨를 움켜잡고 말했다. 지영아,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물건들 버렸어. 전부 당신이 버리기 전에 내가 버린 거야. 그런 얼굴을 한 지영은 처음이었다. 아무리 화가 나도 그런 얼굴을 하지는 않았는데 확실히 뭔가 문제가 있었다. 왜 버려? 전부 쓰는 물건인데. 말했잖아. 당신이 버리기 전에 버린 거라고. 내가 뭘 버린다고. 내가 준 거는 전부 버릴 거잖아. 지영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나 차가웠다. 이런 적이 없었는데. 설마 종이약 때문이야? 혹시나 하는 마음에 물었다. 그래, 종이약처럼 버릴 거잖아. 결국엔 나도 버릴 거지. 내가 버림당하기만 할 거라면 큰 오산이야. 내가 먼저 버려주겠어. 내게 소리치는 지영은 제정신이 아니었다. 지영은 어깨에 얹은 내 손을 뿌리치고는 방에 있는 옷장으로 다가섰다. 이건 너무 큰 걸. 지영이 옷장을 위아래로 살피며 나지막하게 중얼거렸다. 무슨 소리야? 너 왜 이래? 미쳤어? 하지만 내 소리는 안중에도 없는지 지영은 나를 무시하고 공구함을 꺼냈다. 그러고는 쇠망치를 꺼내고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거 위험해. 저리 치워. 나는 지영에게 다가가서 망치를 빼앗으려 했다. 금연 쪽에서 버리면 돼. 하지만 내가 채 다가서기도 전에 지영의 망치가 옷장을 내리쳤다. 옷장은 싸구려라 그런지 망치질 한 방에 나무가 쪼개져 나왔다. 나는 황급히 뒤로 다가가 망치를 쥔 손을 제압했다. 그러고는 망치를 빼앗아냈다. 너 미쳤어? 이게 무슨 짓이야? 버릴 거야. 버릴 거라고. 꽤나 심각하군요. 의사 선생님은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다. 남편분께서 보셔도 아시겠지만 상황이 꽤나 심각합니다. 환자가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하고 뭔가를 버려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어요. 우선은 정신질환을 일으키는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내는 것이 필요하겠군요. 뭔가 짚히시는 게 있습니까? 원인이라면 순간 머릿속에 종이약이 떠올랐다. 혹시 그것이 원인이 될 수 있을까 하고 의사 선생님께 말하려 했지만 차마 입술이 떨어지지가 않았다. 환자분의 가족관계가 어떻게 되죠? 내가 머뭇거리자 의사 선생님은 화제를 돌렸다. 가족은 갑자기 왜 물어보시는 거죠? 왠지 지영의 가족사는 말을 꺼내기가 좀 그래서 되물었다. 모두는 아니지만 정신질환의 경우 가족적인 성향이 있기도 하거든요. 현재까지 연구 결과로만 봐도 정신질환자의 가족들은 일반인들에 비해 정신질환에 걸릴 확률이 높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지영은 어렸을 때 가족 없이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내 대답에 의사 선생님이 조금 놀란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이내 뭔가를 알아냈다는 표정을 지어 보이며 내게 말했다. 버려지기 전에 버리겠다는 환자의 행동을 봤을 때 그게 원인일 수도 있겠군요.
어렸을 때 부모한테 버려진 기억이 잠재의식 속에 일종의 트라우마로 자리 잡고 있다가 최근에 표출되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군요. 확실히 그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영이 가끔씩 말해주는 자신의 어릴 적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영은 확실히 버려졌다. 그것이 생기 때문인지 복잡한 가족 관계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지영은 확실히 부모의 손에 의해 버려졌다. 그렇다면 치료는 어떻게? 아직 확실하게 원인을 찾은 것은 아니지만 만약 환자분께서 어렸을 때 버려진 기억으로 저런 행동을 한다면 부모를 찾아내는 방법이 가장 확실한 치료가 되겠군요. 의사 선생님이 내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다른 방법은 없나요? 솔직히 그녀의 부모를 찾아낼 자신이 없었다. 물론 진짜 원인이 밝혀질 때까지는 모르죠. 아직 최근에 그녀의 정신질환을 악화시킨 동기도 모르고요. 최근에 정신질환을 악화시킨 동기라는 소리에 또다시 종이약이 떠올라 버렸다. 결국은 내 잘못인가? 그녀가 살았던 고아원부터 찾기 시작했다. 그녀가 지내던 고아원은 아직도 존재하고 있어서 쉽게 찾을 수 있었다. 더구나 그곳에 있는 원장님이 지영을 기억하고 있어서 왠지 일이 쉽게 풀렸다. 지영이가 딱 하게 됐군요. 원장님께서 안쓰러운 표정을 지으셨다. 어떻게 부모님을 찾아볼 수 없나요? 사실 지영은 본인의 어머니 손에 버려졌어요. 그날 지영은 어머니의 차를 타고 이곳에 왔어요. 지영의 어머니는 딱히 어려워 보이지 않는 가정 환경인데도 지영을 버렸죠. 아마도 가족 문제 때문 같았어요. 재혼이라던가. 원장님의 말을 듣고 가슴이 울컥했다. 어린 나이에 크게 상처받았을 지영이 너무나 가여웠다. 그런 지영을 위해서라도 꼭 지영의 부모를 찾아내고 싶었다. 지영의 증상은 날로 악화되었다. 모든 물건을 버리려 하는 행동 때문에 입원을 시켰지만 병원에서도 그녀의 행동은 계속되었다. 더구나 점점 폭력성을 띠는 바람에 가까이 마주하기도 힘들었다. 그래도 그동안 지영의 어머니 주소를 알아내고 종이약도 많이 접었다. 종이약은 지영에 대한 나의 애정을 듬뿍 담아서 그녀가 내게 줬던 것처럼 정성껏 접었다. 주소를 따라간 곳은 집이라고 칭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매우 허름했다. 나는 다 부서질 것 같은 문짝을 두드렸다. 누구시죠? 안에서 힘없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윤혜숙 씨, 계시나요? 삐거덕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고 초췌한 모습의 아주머니가 얼굴을 내밀었다. 전데요. 나는 집으로 들어가 어머니와 많은 대화를 나누었다. 지영의 어머니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다. 내가 들었던 것과 달리 가정 형편도 어려웠고 가족도 없이 혼자 살고 계셨다. 나는 그런 어머니에게 나와 지영의 관계와 최근의 일까지 모두 말씀드렸다. 어머니 역시 지영을 기억하고 계셨다. 어머니는 내가 지영 이야기할 때마다 말라버린 눈가에 조금씩 눈물이 맺히셨다. 나는 그녀의 어머니에게 병원에 같이 가자고 설득했다. 그러자 어머니는 조금 망설이다가 자신의 탓이 크다며 흔쾌히 가겠다고 말했다. 그녀의 병실 앞에 선 어머니는 상당히 초조해 보였다. 어떡하죠? 괜찮아요. 제가 아는 지영이라면 어머니를 용서해 줄 겁니다. 병실 문을 열자 지영이 보였다. 역시나 방 안에는 물건 하나 없이 깨끗했다. 휑한 방을 가로질러 그곳에 홀로 누워있는 지영을 향해 다가갔다. 지영이 맞니?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를 불렀다. 그러자 지영이 힘없이 고개를 돌렸다. 나 역시 지영을 위해 고이 접은 종이약을 꺼내 보였다. 그러자 지영이 활짝 웃었다. 순간 지영의 어머니가 품에서 칼을 꺼내 누워있던 지영의 배에 쑤셔 넣었다. 버렸는데 돌아왔어. 이번엔 완벽하게 버려야 해. 지영의 어머니는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며 지영의 복부에 칼을 찔러댔다. 그럴 때마다 몸뚱이가 움찔거렸다. 순간 의사 선생님의 말이 떠올랐다. 모두는 아니지만 정신질환의 경우 가족적인 성향이 있기도 하거든요. 손에 들고 있던 유리병이 떨어져 깨져버렸다. 그리고 수많은 종이약들은 나를 떠나 사방으로 흩어졌다. 5번째 이야기, 양산에서 부산까지 도보여행 중에 이런저런 겪었던 일들. 저는 걷는 것을 매우 좋아하지만 뛰는 것은 싫어합니다. 일주일에 평균 1시간은 걷고 주말에는 등산도 즐기곤 합니다. 군대에 가기 전에 한 달 정도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나서 쓸쓸한 기분의 배낭여행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고생을 엄청 해보고 싶은 욕구가 생겨서 도보여행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부모님의 허락을 얻고 함께 여행할 친구를 구하려 했지만 게을러서 그런 일을 할 사람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포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혼자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면서 랜턴, 여분의 옷 몇 벌, 지도, 여분의 운동화, 수건 3개, 휴지, 물티슈, 폰 등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단돈 5만 원을 가지고 무작정 여행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아는 사람은 알 것입니다. 몇 시간만 걸러도 집에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온몸을 지배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차, 우산을 챙기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달랑 밀짚모자 하나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비 오는 날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비에 젖는 것도 좋아하는 편입니다. 혼자 도로 한복판에서 괴성을 지르며 의지가 마구 샘솟았습니다. 혼자 소리 지르며 미친 듯이 뛰어다녔고 뛰면서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온갖 욕을 했습니다. 분위기에 취해 전 여자친구에게 문자로 한마디 해주고 싶어서 폰을 꺼냈지만 폰이 물에 젖어버려 고장 나 있었습니다. 망했다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계속 나아갔습니다. 난 쿨하다고 생각했죠. 가다가 목이 말라서 이온 음료를 사고 힘들어서 1시간 걸었다가 10분 쉬는 패턴을 계속 반복했습니다. 출발은 아침 10시였고 이렇게 6시간을 걸렀습니다. 가을이라 해가 점점 니역거리고 배도 무지하게 고플 뿐입니다. 양산 정도에 온 것 같지만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도로를 따라가고 있었지만 인가가 나올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비가 점점 심해져서 폭우 수준이 되었습니다. 나는 다 쓰러져가는 건물 밑으로 들어가서 주저앉으며 아픈 다리를 쪼물딱 걷어내며 곰곰이 생각을 했습니다. 비만 오지 않았다면 아무렇게나 모기향을 피워 잠들 수 있었을 텐데 이 비 때문에 남의 집에서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디에 집이 있는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한참을 걷던 중에 몇 개의 담배를 피운 뒤 해가 완전히 진 것 같았습니다. 폰이 고장 나서 시간을 알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의지가 불타오르며 히치하이킹을 떠올렸습니다. 도로변으로 나와 손을 흔들며 지나가는 차들에게 탑승을 청했지만 모두가 무심히 지나가자 실망스러움을 느꼈습니다. 한참이 지난 뒤에야 차 하나가 다가오기 시작했는데 그 차마저도 저를 완전히 무시하고 통과했습니다. 답답함을 느끼며 다시 걸어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루도 지나지 않은 시간에 이런 상황을 겪으며 자신이 부처가 된 듯한 깨달음이 머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깨달음은 집 나오면 개고생이다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깊게 박혀버렸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저는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젊었을 때 아니면 이런 모험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언제 다시 올까요? 그래서 저는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이번에도 내 느낌대로 걷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약 2시간을 걸렀습니다. 도로변 옆에는 논밭이 펼쳐져 있었고 그곳에는 집이 보였습니다. 끝까지 도달한 순간 제 마음은 살아난 듯이 뛰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가까워질수록 그 집은 정말로 집 같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고 그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 과정에서는 논에 발을 빠지게 하거나 진흙에 미끄러지는 등의 사소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결국 3, 4분 정도 되는 시간 만에 저는 거리의 시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집에 도착했을 때 저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 집은 예상과는 많이 다르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집 같지 않은 느낌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포기하지 않고 내일을 위해 그곳에서 하루를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곳은 논에 물을 끌어올려주는 수압 펌프가 있는 작은 건축물이었습니다. 다행히도 비가 내려 평소처럼 수압 펌프는 작동하지 않아 조용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저는 누울 수 있는 곳을 찾아 모기향을 피우고 담배를 한 대 피운 뒤 줄임배를 움켜잡고 금세 잠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어딘가에서 얼굴을 기어다니는 기분 때문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돈벌레였습니다. 나는 기절할 듯한 느낌으로 손으로 돈벌레를 쳐내려고 했고 그 순간 손에 닿는 느낌도 끔찍했습니다. 동시에 온몸이 아파왔습니다. 시멘트 바닥에서 자서 안 아픈 데가 없었습니다. 나는 가방에서 파스를 꺼내 양쪽 어깨, 허리, 양쪽 허벅지, 종아리에 파스를 붙였습니다. 밖을 나가 보니 해가 이미 중천으로 내려갔습니다. 약 10시 정도라고 생각했습니다. 배도 고팠습니다. 나는 수압 펌프 배관을 따라 흐르는 시냇물을 양껏 마셨습니다. 먹을 수 있는 물인지 생각할 여유는 없었습니다. 하는 김에 편안하게 몸을 담가서 흙과 먼지를 씻어냈습니다. 나는 그야말로 걸어다니는 누더기였습니다. 장둥건조차도 이 옷을 입으면 거지로 보였을 것입니다. 다시 도로변을 따라 걸어갔습니다. 1~2시간 정도 걸었더니 몸의 수분은 싹 말랐지만 땀 때문에 여기저기 축축한 상태였습니다.
파스의 냄새와 땀의 냄새가 동반되어 은하계에 존재할 수 없는 냄새가 온몸에 퍼졌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이라는 계획을 세웠지만 단 하루 만에 갈아입을 옷이 없었습니다. 옷이 새 벌뿐이었기 때문입니다. 녹초가 된 나는 정신을 잃은 채로 추가로 3시간을 더 걸었습니다. 그때 아까 마신 시냇물 때문인지 배가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때가 저의 도보 여행의 첫 번째 위기였습니다. 복통이 점점 심해지며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체면 따위는 버리고 아무 수풀에 들어가서 볼일을 보았습니다. 설사가 계속해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약 15분 동안 설사만으로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젖은 휴지로 청소하고 물티슈로 마무리한 후 다시 3시간을 더 걸었습니다. 그때 사람만한 비석이 나타났습니다. 장군봉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폰을 꺼내 보았으나 아직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사진을 찍을 수도 없었습니다. 거기서 30분을 더 걸으니 시내가 나타났습니다. 편의점에 들어갔습니다. 알바생은 날 벌레를 보는 듯이 쳐다보았습니다. 구걸하러 온 것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는 컵라면 2개와 삼각김밥 1개, 그리고 물을 구매했습니다. 돈을 내고 컵라면에 물을 부은 후 삼각김밥을 미친 듯이 먹었습니다. 알바생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편의점인데요. 속으로 내가 그것도 모르고 왔겠니? 라고 외쳤습니다. 아니요, 여기가 어떤 지역인지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는 양산 다방동이에요. 여행 중이세요? 네, 부산에서 왔어요. 그렇구나, 내 친구도 부산에서 학교 다니는데 네 친구랑 나랑 뭔 상관인가 싶어서 나는 그냥 쌩깠습니다. 컵라면도 마저 먹고 물을 더 사서 마시며 목욕탕을 찾아다녔습니다. 자도 잔 것 같지 않아서 좀 씻고 자기 위해서였습니다. 다행히도 근처에 목욕탕이 있었고 목욕탕 주인과 약간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아저씨, 저 거지 아니에요. 여행객이에요. 헛소리 짓걸리네. 내가 여행객이라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서 싸움을 벌였지만 결국에는 내 민증을 확인하고 학생이라는 것을 확인한 목욕탕 주인은 저를 받아주셨습니다. 미친 듯이 씻고 때밀이 아저씨에게 몰래 빨래도 했습니다. 가방에 일단 옷을 넣고 맨몸으로 수면실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렇게 하니 좀 회복된 것 같았습니다. 목욕탕을 나와서 바나나, 우유를 한 잔 마신 후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가는 길에 편의점에 들러서 빵도 3개 샀습니다. 그리고 지도를 따라 경부고속도로를 따라 걸으며 통도사로 향했습니다. 약 4시간 정도 걸으니 양산 휴게소가 나왔습니다. 거기서 의자에 앉아서 휴식을 취하기로 했습니다. 주차장을 가만히 바라보며 온갖 사람들이 멋있게 차려입고 단풍을 구경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갑작스럽게 내가 이런 고생을 하는 이유에 대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군대에 가면 이렇게 굴러야 할 텐데. 그리고 1시간 전부터 시큰거리던 발바닥을 보았습니다. 작은 물집이 터져 있었습니다. 대충 반창고로 붙이고 담배를 하나 피운 후 다시 걸렀습니다. 그리고 지갑에 돈을 꺼내봤습니다. 약 31,000원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제 2번째 날이지만 이미 9,000원을 사용해버렸습니다. 최대한 아껴서 사용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종일 걸었습니다. 노을이 점점 지고 있었는데 왠지 해지기 전에는 통도사에 도착하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약간 빠르게 걸었습니다. 이때는 주변 경치가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어젯밤과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해가 진 지 한참이 지나고 통도 환타지아 놀이기구가 보였습니다.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민박집을 물어다니며 찾았고 대단히 허름한 민박집에 도착했습니다. 얼마인지 물어봤더니 할머니쯤 되는 사람이 날 위아래로 훑었습니다. 2만원이지만 만원만 달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싼 편이었지만 난 만원을 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는 저녁이랑 아침까지 줄 테니 만원을 달라고 하셨습니다. 속으로 올레를 외쳤습니다. 방에 들어가서 씻고 목욕탕에서 빨았던 옷을 밖에 널어두었습니다. 할머니께서 밥을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가서 할머니에게 감사하다고 말씀을 한 10번 정도 드리고 몇 가지 안 되는 반찬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정말로 머리에 용이 날아다닐 만큼 맛있었습니다. 너 몇 살이야? 20살이에요. 근데 왜 이런 데 돌아다녀? 집이 없나? 아니요, 군대 가기 전에 걷기 여행 중이에요. 내가 여기서 20년 동안 이렇게 민박하는데 네 또래에는 5년 만에 처음 보는구나. 얼마나 됐냐? 이제 이틀째요. 그래, 어제는 어디서 잤어?
그렇게 할머니와 약 1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밥도 얻어먹었는데 말동무를 못해드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할머니와의 대화에서 좋은 이야기를 많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나는 할머니가 주신 새 칫솔로 양치를 했습니다. 치약의 맛도 매우 좋았습니다. 내 방으로 들어가서 완전히 퍼질러져 있었습니다. 일주일 동안의 여행 기간 동안 가장 편안한 잠자리였습니다. 잠에서 깨어났을 때 방의 시계를 보니 오전 8시였습니다. 도중에 남녀가 떡치는 소리를 제외하고는 매우 달콤한 수면이었습니다. 창문을 열어 찬란한 태양이 비치는 하늘을 바라봤는데 비가 내렸습니다. 나는 실망했습니다. 떡치는 소리가 싫어서 귀에 휴지를 꼽았는데 그로 인해 밖에 빗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기쁜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고 방방 뛰며 밖에 널어놓은 옷들을 주워 모았습니다. 할머니가 미안하다고 하셨는데 내가 옷을 밖에 널어놓은 것을 깜빡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난 허탈해졌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제 잘못인데 왜 할머니가 미안해하세요? 할머니가 세탁기에 탈수라도 돌리라고 하셨습니다. 일단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할머니 방에 있는 세탁기에 빨래를 넣고 탈수를 돌렸습니다. 그 다음 내 방에 있는 휴대폰을 가지러 복도로 나왔습니다. 그때 한 중년 커플이 내 옆방에서 나왔습니다. 둘 다 나를 보고 화들짝 놀랐습니다. 누가 봐도 불륜 커플이었습니다. 간밤에 남자가 참 부러웠는데 다시 태어나도 그 아저씨는 하나도 안 부러울 것 같습니다. 그냥 무시하고 내 방으로 들어가서 휴대폰을 켰습니다. 켜졌습니다. 그런데 액정에는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 아저씨를 협박해서 휴대폰을 빼앗고 싶은 생각이 끌어올랐지만 참았습니다. 난 착한 사람이니까요. 휴대폰의 통화 버튼이 작동하지 않아 전화를 걸 수 없었습니다. 이때 눈물이 나올 것 같은 감정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내 방문을 열고 밥을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난 슬픔을 뒤로하고 할머니 방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된장찌개, 김, 더덕무침, 김치, 쌀밥이었습니다. 맛있게 식사한 후에도 저는 계속해서 할머니께 감사의 말씀을 수십 번이나 드렸습니다. 그 다음으로 탈수가 다 된 빨래를 할머니께 받은 봉지에 넣고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나갈 준비를 마쳤을 때 할머니께서 도시락을 싸주셨습니다. 그때 나는 거짓말 없이 울면서 할머니께 진심으로 절을 올렸습니다. 이런 감동적인 순간은 처음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일주일을 다 채우고 가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할머니는 내 등을 토닥거려 주셨습니다. 할머니께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울면서 민박집을 나왔습니다. 할머니께서 우산도 하나 챙겨주실 거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비가 많이 오면 우산을 쓰지도 못하고 부러질 것 같다고 말하며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또 눈물이 나르는데 할머니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도망치듯이 달려갔습니다. 나중에 성공하면 반드시 다시 와서 할머니의 민박집을 모텔로 만들어 드릴 것을 다짐했습니다. 한참 그렇게 울면서 뛰었습니다. 안정을 되찾고 사람들에게 물어 경부고속도로를 찾은 다음 고속도로 위를 걸었습니다. 한참을 걷다가 도로 옆에 대왕창고라는 이름의 공장이 보였습니다. 그 이름에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장명 센스가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약 2시간 더 걸었을 때 경찰차가 뒤에 다가오는 것을 알았습니다. 웬 경찰차인가 했는데 경찰차가 내게 다가와 메가폰을 통해 거기 멈추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옆에 서서 어이 거기가 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경찰이니까 시키는 대로 섰습니다. 경찰이 내려와 나에게 다가왔고 고속도로를 걸어다니면 어떻게 해? 난 고속도로를 걸어다니면 안 되는지 몰랐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신고당한 모양입니다. 경찰은 나의 신분을 확인한 후 나에게 욕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왜 걸어다니냐? 아, 걷기 여행 중이에요. 제가 아직 어려서 고속도로를 걸으면 안 된다는 걸 몰랐어요. 국도로 갈 거예요. 그러자 경찰은 국도도 위험해서 안 된다고 했습니다. 난 괜찮다고 말했지만 경찰은 운전하는 사람들이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인도 쪽으로 데려다 줄 테니 거기서 걷던지 포복을 하던지 마음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경찰차를 탔습니다. 경찰은 나에게 초등학교인지 중학교인지 교육의 전당에 내려다 주며 거기서부터 마을을 돌아다니라고 생각보다 볼 것이 많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혹시나 해서 부산에서 일주일 정도 걸으면 어느 정도 당도할 수 있을까요? 조심스레 물어봤습니다. 경찰은 잘 모르겠다고 하면서
세상이 흉흉하니 집에 그냥 돌아가라고 권유했습니다. 나는 내가 알아서 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경찰은 네가 알아서 해라라고 하면서 가버렸습니다. 멀어지는 경찰차를 보면서 나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뭘 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왠지 경찰차를 탄 이후로 머리가 백지가 되었습니다. 일단 쭈그리고 앉아서 담배를 피우면서 습관적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없었습니다. 폰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혹시나 해서 경찰차가 간 방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차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나는 달렸습니다. 폰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약 30분 동안 내 직감대로 경찰차는 여기로 갔을 거야 하며 달렸습니다. 거기서 5분 정도 숨을 고르다가 다시 고속도로를 걷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고속도로를 가는지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어떤 여자에게 다가가서 죄송한데 길 좀 물을게요. 그러자 그 여자는 이상한 사람인 것 같은 느낌을 줬습니다. 정신 나간 사람은 일반 사람과 다른 아우라를 풍깁니다. 이 사람은 그냥 봐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40대로 보이는 나이에 어깨까지 오는 생머리에 나비 모양 핀을 하고 분홍색 니트에 분홍색 트레이닝 바지, 한쪽은 삼선 슬리퍼, 한쪽은 이름 모를 스니커즈를 신은 아줌마였습니다. 그녀는 나에게 궁금한 눈으로 쳐다보며 뭔데? 빵 줄까? 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에 빵 줄까? 라는 말에 좀 당혹스러웠지만 마음을 다잡고 아닙니다. 죄송해요. 라고 말하고 도망쳤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산전수전 다 겪어봤기 때문에 무섭지는 않았지만 그녀와 엮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난 가벼운 조깅 속도로 그 여자를 스쳐갔습니다. 약 5초 정도 달렸을 때 뒤를 돌아보면 안 되는데 나도 모르게 돌아봤습니다. 그러자 우연히 그 여자의 눈이 마주쳤고 그녀는 씩 웃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뒤를 쫓아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도 엄청 빠른 속도로요. 그리고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는 듣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산전수전 다 겪었기 때문에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난 무의식 중에 뒷주머니에 있는 물건을 그 여자한테 던졌습니다. 그것은 내 휴대폰이었습니다. 앞주머니에 있다고 생각한 것이 실은 뒷주머니였습니다. 난 바닥에 주저앉을 때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난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아줌마를 따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 달렸습니다. 육교를 건너고 빵빵거리는 도로를 헤쳐 어떤 이상한 언덕에 도착했습니다. 그 주변에는 주유소가 있었습니다. 약간 숨을 돌리기 위해 주유소로 향했습니다. 주유소에 도착한 순간 아줌마는 뒤에서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난 그 상태로 숨을 좀 고르고 담배 한 대를 태웠습니다. 너무나도 빨리 평온을 되찾아서 한편으로는 신기했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게 주유소로 향했습니다. 저기요 길 좀 물을게요. 주유소에 들어오면서 담배 피면 어떻게 합니까? 죄송합니다. 여기서 고속도로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 해요? 도보 여행 중인데요. 일주일 동안 걷기거든요. 근데 길을 잃어서 고속도로를 찾으면 길 찾기 쉬울 것 같아서요. 어디까지 걷는데? 그냥 정해진 목적지는 없고 일주일 걷기예요. 목적지도 없으면서 길을 잃었다고. 그러네요. 그냥 고속도로 어디 있는지만 알려주세요. 주유소 직원은 날 미친놈 보듯이 하며 길을 알려주었습니다. 마침내 난 다시 고속도로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뜨거운 날씨에 고속도로 위는 더욱 더웠습니다. 가을이라고는 할 수 없는 열기 속에서 난 경부고속도로를 걸으며 내 인생의 스펙타클함을 되새기며 이런 일은 다시는 반복하지 않으리라 다짐했습니다. 아까 너무 달렸던 나머지 발이 굉장히 아팠습니다. 게다가 배도 고파서 할머니가 싸주신 도시락이 궁금했지만 참기로 결심했습니다. 일단 나중에 정말로 쓰러질 것 같을 때 도시락을 먹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운전하는 사람들이 담배꽁초를 고속도로에 엄청 버리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나 역시 도중에 쉴 때 담배꽁초를 버린 적이 있어 나쁜 놈이지만 이런 행동은 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러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욕하며 고속도로 옆에 농장이나 밭, 산을 바라보며 운치를 만끽했습니다. 비록 몸이 피로하고 힘들었지만 내 삶의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대단히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하늘이 꽤 오중충해져서 가만히 하늘을 바라봤는데 저기 위에서 뭔가 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궁금해서 한참을 바라보았는데 그것은 비구름이었습니다. 비가 내 몸을 향해 오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정말로 영화같이 비가 내리면서 나를 덮쳤습니다.
이런 경험에 너무 신기하고 장엄하고 놀라워서 한참 동안 감탄했습니다. 자연의 위대함을 느끼며 난 또 비에 흠뻑 젖었습니다. 나는 이러다가 대머리가 될 것 같다는 생각으로 어줍잖게 옷을 꺼내서 머리에 두르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안전을 위해 가능한 밝은 면이 보이도록 뒤집어 착용했습니다. 계속 걷다가 사고 현장을 마주친 것입니다. 차가 파손되어 있고 구급차와 견인차가 도로 한켠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때 어린 날은 견인차 운전자가 경찰이라고 착각했고 잡힐까봐 고속도로 옆에 숲풀 사이로 숨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무심한 듯이 하늘을 바라보며 숨어 있었습니다. 실제로 누군가 이 모습을 봤다면 분명히 갈 곳이 없는 노숙자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거들 때는 몰랐지만 비가 내리면서 점점 추워지기 시작했고 어느새 경찰도 떠났기 때문에 다시 고속도로로 나왔습니다. 이후 좀 더 걸러가니 비가 멈추고 해가 쨍쨍했습니다. 상황이 나아진 것 같아서 가방 속에 있는 옷들을 모두 꺼내서 가방에 여유 있게 끈에 묶었습니다. 젖은 옷을 말려야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생존을 위해서는 잔머리가 굉장히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차가 막히는 구간에 도착했습니다. 단풍 구경을 하러 가는 사람들 때문에 꽤 많이 막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하게 깡다구가 생긴 나는 멈춰있는 차의 유리창 너머로 시계를 보았습니다. 운전자가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고 그 옆에 타고 있던 여자도 놀란 모습이었습니다. 죄송해요. 그냥 시간 좀 보려고요. 몇 시죠? 4시 반인데요. 고맙습니다. 사이드미러로 내 얼굴을 한번 훑어봐주고 다시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미친놈 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나는 그냥 쌩깠습니다. 나는 이 여행을 시작하면서 이미 미친 거였습니다. 정차된 차는 한참을 그대로 멈춰 있었습니다. 나는 1시간 정도 걷다가 참을 수 없는 허기에 도로 옆에 주저앉아 할머니가 싸주신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약 5줄 정도의 양이었는데 멈춰있는 차들 사이로 느껴지는 시선들은 내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가끔씩 힐끔힐끔 날 보며 웃는 사람들의 눈과 마주쳤지만 나는 쿨하게 그들의 시선을 무시했습니다. 그렇게 약 10분 정도의 시간 동안 멈춰있던 차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무심결에 앞을 바라보았는데 아까 내가 시간을 물어봤던 차 주인이 나를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제가 지금 쓰는 글을 본인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 상황에서 자신이 한없이 낮아지는 기분일 것입니다. 눈물이 흐르려고 했지만 나는 그냥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꾸역꾸역 김밥을 입에 넣었습니다. 감기에 걸렸는지 콧물도 흘렀습니다. 그때 갑자기 저기요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눈에는 눈물, 코에는 콧물, 입에는 김밥 가득한 얼굴로 난 위를 올려다봤습니다. 아까 그 여자가 나에게 게토레이, 포카리 스웨트, 어쨌든 이온 음료를 건네주었습니다. 저희는 남 먹어서요. 나는 받지도 않고 코만 훌쩍거리며 그 여자를 멍하게 쳐다봤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던 그 여자는 머뭇거리더니 옆에 음료를 두고 차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나는 다시 그 음료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그때 또 누군가가 와서 뻥튀기를 놓고 도망갔습니다. 그 사람의 움직임을 시선으로 쫓아봤는데 다른 사람은 사이다와 빵 2개를 두고 가면서 주머니를 뒤적거리더니 2만 원을 그 밑에 끼워놓고 떠나갔습니다. 나는 영문을 모른 채 어벙벙거리던 중 차들이 움직이면서 갈길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순간 눈앞이 흐려져 날씨가 어둑해졌는데다가 눈물이 앞을 가려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고맙습니다. 라고 들리지 않는 상대들에게 몇 번을 외치며 혼자 흐느끼었습니다. 정말로 평소에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물건들이 너무나도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평소에는 동정하지 말라고 짜증난다고 가식 떨지 말라고 소리쳤을 내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너무나 고맙다는 생각에 이때부터 6개월마다 봉사활동을 하러 다니게 되었습니다. 여튼 그렇게 약 10분 동안 흐느끼다가 정신을 차리고 주머니에 챙긴 후에 언제나처럼 지도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도로를 계속 걸어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나는 그렇게 정의롭고 옳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불과 30분 전에 이를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아직도 살만한 가치가 있는 곳이 있다는 것을 느끼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혼자서 선과 악의 양면성에 대해 고찰하게 되었습니다. 분명 아까 그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선의의 관심을 보였지만 결국에는 우리는 살다 보면 한 번쯤은 나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생각을 하면서 이 여행이 나에게 많은 깨달음을 주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씻지 않고 이렇게 무전 여행을 할 때는
꼭 물티슈로 마무리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니면 항문이 가렵고 불편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마음이 여러 가지로 교차하면서도 왠지 엄지발가락이 시원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발을 들어서 그 시원함이 어디서 나오는지 찾아보았죠. 그때 발이 터졌습니다. 오랜 강행군의 힘겨움을 견디지 못한 나의 신발이 터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슬프지 않았습니다. 이미 집을 떠날 때 여분의 신발을 챙겼었기 때문이죠. 그 자리에 쪼그려 앉아서 쿨하게 신발을 고속도로 옆 벼랑 아래로 던지며 아디오스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가방을 열어서 여분의 운동화를 꺼내었습니다. 구린 냄새가 솔솔 나고 여행용으로는 좋지 않은 스니커즈였지만 그걸로 만족했습니다. 이상하게 첫날 수압 펌프 창고에서 잠을 잔 뒤로는 이런 작은 것들에 대한 만족감을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무소유의 인문에 한 발을 디딘 것 같은 느낌이었죠. 그렇게 걷는데 내 무릎이 아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스니커즈가 조금 불편한 것일까요? 그래서 그런지 무릎과 발목이 왠지 좀 편안했어요. 하지만 그 편안함은 10분도 넘지 않았습니다. 토목공학을 공부하시는 분이라면 아실 겁니다. 측량을 할 때 바닥의 기준점을 잡고 그 자리에 못을 박습니다. 못에 걸려 넘어지면서 타박상과 찰과상을 입었고 오른쪽 신발이 터지는 크리를 맞았습니다. 못이 약간 기울어져 박혀 있었는데 신발의 밑창이 고무라서 거기에 찝히면서 신발이 터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육체적인 고통과 함께 나는 정신적인 충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난 정신을 차리고 주저앉아서 내 발에 묶여 있다고 생각하는 듯한 빈 발바닥을 보았습니다. 멍해지는 듯한 기분에 빠져들었고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정말 신이 나를 무소유로 만들기를 원하는 건가 싶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는 상황에서 나는 가방에서 뻥튀기를 꺼냈습니다. 아까 넘어지면서 다 부서져 조각조각이 났지만 왠지 맛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내 자신의 한심함에 감탄하였습니다. 그때 내가 벼랑 아래로 던진 신발이 떠올랐습니다. 난 재빨리 뻥튀기를 다시 가방에 넣고 분리된 신발 밑창을 내 발 아래에 깔고 더 이상 신발이라 부를 수 없는 그 신발의 끈을 풀어서 내 다리와 밑창을 묶었습니다. 쪼리처럼 말이죠. 그리고 나는 걸어왔던 대략 20분 거리를 뛰어갔습니다. 도중에 끈이 풀려서 다시 묶고를 반복하면서 제발 그 자리에 신발이 있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마침내 내가 던졌던 그 신발이 있는 곳에 도착했을 때 다행히도 신발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나는 기쁨에 찬 손으로 신발을 집어들고 다시 묶어 신었습니다. 신발을 다시 신고 나니 발의 고통이 조금은 덜해졌습니다. 하지만 피로는 여전했습니다. 도로를 따라 걷다가 마침내 작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마을에는 작은 슈퍼마켓이 있었습니다. 저는 슈퍼마켓에 들어가 간단한 음료와 스낵을 샀습니다. 그리고 슈퍼마켓 앞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며 지나가는 사람들을 구경했습니다. 그중 한 노인이 저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노인은 제게 따뜻한 음료와 빵을 건네주었습니다. 저는 감사히 인사를 하고 그것을 받아들었습니다. 노인과 잠시 이야기를 나누며 피로를 풀었습니다. 그렇게 마을에서 잠시 머물며 에너지를 보충한 후 다시 길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도로를 따라 걷던 중 어느새 저녁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날이 어두워지기 전에 잠자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한적한 농가를 발견했습니다. 저는 농가의 주인에게 다가가 하룻밤 묵을 수 있을지 물어보았습니다. 농가의 주인은 친절하게도 저를 받아주었고 저녁 식사도 제공해 주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길을 떠나는 것도 용기 있는 일이야. 내일도 무사히 여행을 이어가게. 저는 따뜻한 저녁을 먹고 나서 농가의 마루에 자리를 펴고 누웠습니다. 하루의 피로가 몰려오며 금세 잠이 들었습니다. 밤새도록 편안한 잠을 자고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농가 주인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이제 여행의 중반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발의 고통은 여전했지만 마음속에는 뿌듯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걷는 동안 마주치는 자연과 사람들, 그리고 나 자신과의 대화가 이 여행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걷고 또 걷다 보니 어느새 한강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강변을 따라 걷는 동안 바람이 상쾌하게 불어와 주었습니다. 한강을 바라보며 걸을 때 나는 또다시 이 여행의 의미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나에게는 소중한 추억으로 남을 것이라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며칠간의 여정이 끝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하루하루가 다르게
나는 이 여행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여행을 마치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겠지만 이 경험은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입니다. 마지막 날, 나는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기차역으로 향했습니다. 기차를 타고 돌아오는 동안 여행 중에 있었던 일들이 하나하나 떠올랐습니다. 힘들고 고된 순간도 있었지만 그만큼 보람찬 순간도 많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부모님께서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나는 이번 여행에서 겪었던 이야기들을 부모님께 들려주었습니다. 부모님은 내 이야기를 들으며 웃기도 하고 놀라기도 하셨습니다. 정말 고생 많았구나. 그래도 무사히 돌아와서 다행이다. 네, 이번 여행을 통해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요. 앞으로는 더 열심히 살아갈 거예요. 그렇게 나의 도보 여행은 끝이 났습니다. 여행에서 얻은 경험과 깨달음을 바탕으로 나는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한번 이런 도전적인 여행을 떠나고 싶다는 다짐을 하며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